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입니다. 11월 29일 이란이 농축 우라늄 생산에 들어간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시설 타격을 목표로 한 합동 군사훈련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미국 공군과 함께 지중해 일대에서 합동 군사훈련에 나섰으며 양국 첨단 전투기와 공중급유기가 참여했습니다. 최근 이란의 농축 우라늄 생산과 더불어 공격 주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드론 및 폭탄 공격에 대해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이스라엘의 저명한 영화 감독이 분쟁지 카슈미르를 소재로 한 친정부 성향의 인도 영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 영화 감독 나다브 라피드는 지난 28일 열린 인도 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영화 카슈미르 파일에 대해 선전영화, 저속한 영화라는 표현을 동원해 비판했습니다. 라피드 감독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 등지에서는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일었고 인도 주재 이스라엘 대사도 공개 편지 등을 통해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날 축구 문화가 없던 카타르가 2022 월드컵에서 의외의 응원 문화를 선보이자 뉴욕타임즈는 이 열성 응원단 대부분이 레바논에서 섭외해온 아르바이트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종의 방청객으로 온 레바논의 축구팬들에게 비행편과 숙식, 수고비를 제공하고 이들은 대회 개최 한 달 전 카타르에 도착해 응원가와 안무를 짰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 국민인 압둘라 아지즈 알 칼라프 씨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카타르 사람들은 이렇게 응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2월 3일 가자지구에서 한 달 만에 로켓포 공격을 제기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방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에 대해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고 이 로켓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배우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응해 12월 4일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 제조 시설과 땅굴을 포함한 하마스의 시설에 대해 보복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12월 7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카타르가 그동안 그 축구 문화가 없었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관중들을 돈으로 주고 데리고 왔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그 많은 관중들을 왕복 비행기 표에다가 숙박비에다가 입장권 거기다가 또 일당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타르가 확실히 돈이 많긴 많은가 봐요. 예, 아무래도 그냥 원유 생산국이다 보니까 나라는 조그만데 부가 많고 인구는 적고 하니까 당연한 일이죠. 참 별 희한한 상황을 다 보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오늘 그 분석해 봐야 할 이스라엘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5차 총선 결과를 반영하듯 역대 가장 강력한 유대 공화주의 내각이 구성될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독실한 시오니즘당의 이타메르 벤 그비르가 새로 신설되는 국가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될 예정인데요. 이외에도 총리실 산하에 유대 정체성을 관장하는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고 고강도 사법개혁과 좌편향된 미디어의 정상화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는 새로운 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시간 고민하고 또 협상하고 또 어느 정도는 또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스라엘의 내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성되고 있는지 이것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약 4년 동안 내다보게 되는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퍼스네얼 이스 팔라시라고 인사가 정책이다 곧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네트냐후 노선을 대표하는 인사 등용이자 장관 내각 그 배분이 네트냐후의 향후 국정 철학과 방향성을 이제 설정함으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이 연정에 이제 참여한 독실한 시오니즘 당의 부상, 가장 강력한 유대 공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 그렇게 예상하는 것도 아무래도 이제 독실한 시오니즘 당 때문일 것 같아요. 강력한 유대 공화국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전에도 언급했듯이 이제 이스라엘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건국 정신 이른바 시온주의 기반인데 여기서 시온주의는 유대인 국민국가를 얘기합니다. 투표로 결정된 주권자의 의사 즉 유대인 정착종 확대, 치안 확보, 사법개혁, 미디어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내각 혹은 유대 공화국의 한 그 데피니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실한 시오니즘당의 당수인 벤 그비르, 아주 뜨거운 인물인데 그 벤 그비르에게 국가안전부를 이제 일단 맡기고, 이것 말고도 또 이 독실한 시오니즘당에다가 그 할당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벤 그비르가 맡게 되는 국가안전부 뭐 하는 것이고, 또 이 독실한 시오니즘당이 어떤 부분을 지금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새로 이제 확장 개청되는 거거든요. 기존 이제 안전부하고 조금 달리 이제 보안청의 그 일단 방첩 업무보다는 이제 주로 서한 지구를 책임지는 국가 경찰과 국경 경찰을 관장하는 지휘하게 될 부처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수장 자리를 맡게 되고요. 그 외에도 네게브 사막과 갈릴리 지역 개발청을 이제 문화재 개발청이라고 이제 확대 개편해서 유대인 정착촌 개발을 이제 사업에 역점을 둔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요. 이건 내각에 관한 거고, 의회 이제 크네세트도 이제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임위도 이제 그걸 나눠야 되는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앞서 얘기한 치안과 국내 보안을 관장하는 게 행정안전위원회 그 상임위 그 자리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원유 수입으로 운영되는 국부펀드가 있습니다. Sovereign National Fund라고, 거기를 이제 관장하는 특별위원회, 그 상임위원장 두 곳을 이제 종교적 시온주의당한테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이른바 Political Appointee라고 해서 정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각 수장이 임명하는 그런 정무직이 있는데, 경제부처 차관 자리 또 종교적 시온주의 정당 몫으로 배분될 예상입니다. 야, 그러니까 서한 지구하고 국경 경찰, 그 다음에 이제 뭐 네게브 갈릴리 지역 개발, 헤리티지 미니스트리, 내각뿐만 아니라 이제 또 국회의 그 상임위까지 거의 중요한 직책은 다 이 독실한 시오니즘당이 차지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독실한 시오니즘당 말고 리쿠드당과 같이 연장하고 있는 다른 정당, 여기도 역시 요구사항이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노암 정당이라고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인데, 같은 계열이라면 그 독실한 시오니즘당하고 같은 계열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선거연대를 같이 했다가, 그러니까 여러 정파가 모여서 이제 선거연대 했다가 이제 쪼개져서 이제 내각 배분할 때는 이제 독자적으로 또 네티냐하고 1대1 딜을 한 건데, 그 중에 그 정파 중에 하나가 이제 노암 정당이라는 정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 인사인 마우즈 의원은 요번에 이제 총리실 산하 이제 신설된 가칭 유대 정체성을 관장하는 차관급 청장 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유대 정체성을 관장한다는 건 뭐냐면 일종의 우리로 치면 대통령실 사회 시민 사회 수석, 그러니까 어떤 사회 정책의 그 방향성을 이제 관장하는 주요 대목이죠. 교육이랑 보건복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관장하는 차관급 청장인데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는 기구냐 해서 저 인터뷰를 했는데요. 주로 이제 이분왈 군내에서 이제 여성의 군 IDF 군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관장하는 또 젠더 이퀄리티 뭐 우리로 치면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게 있나 봐요. 그 기구를 당장 이제 폐쇄하겠다 하고, 군 전투력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조직은 다 쳐버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DF에 부합하지 않는 가치 주입하고 있다고 맹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그 LGBTQ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LGBTQ를 막 인권 탄압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LGBTQ는 교육 현장, 학내에서 어린아이들한테 LGBTQ를 이제 동성애 가리키고 이런 거를 이제 일소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그래서 기본권 제약은 없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최소한 이런 동성애 코드 이런 교육은 조금 자제할 것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들어서면은 가장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력한 사법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추진하겠죠? 예, 이거는 이제 통과된 법률안이 대법원이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현재에는. 그러니까 이른바 사법권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은 그냥 법률적 해석만 해야 되는데, 판단만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이제 과용 해석해가지고 입법을 이제 침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권한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온 의회에서는 이제 재발이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서 거부권을 행사해도 그냥 무시하고 또 입법을 해서 이제 추진할 수 있게끔 행정을,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요걸 가지고 뭐 이스라엘 국내 매체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이거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뭐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정상화라고 보거든요. 지난번 그 네트냐후 수사에서 드러났지만은 사법부가 이제 일반적인 법의 원칙을 안 지키고선 뭐 절차적 정당성이나 법의 지배를 안 지키고 막 그 증인들을 막 감금하고 이런 사법
어떻게 보면 사찰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정치권 그들만의 이제 뭐 게임이 아니냐라는데 이게 국민적인 소구력이 굉장히 높아요. 왜? 민간인들 특히 이제 아랍계 믹시티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 아랍 시민발 테러가 유대인 그 국민 시민들한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검찰이 공소권 없으면 기소 안 하고 해요. 법원에서 영장 안 만들어주고 그래서 피해는 피해대로 받고 포그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거면 뭐 국가를 왜 만들었냐 이거죠.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 국가 정치대 1번이 그 지긋지긋한 포그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 국민적인 소구력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외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뭐 이상한 변형이다 혹은 탄압이다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런가 하면 또 그동안 그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언론 매체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한이 맺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정권을 잡은 뒤에 여러 가지 그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무슨 뭐 한풀이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언론 매체에 대해서도 뭔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현재 원내 일당이자 네타냐후 블록의 핵심 리쿠드당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칸 공영방송의 보도 부문을 해체하려고 해요. 오호.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으면 이제 또 언론 탄압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기사는 쓰고 있죠. 외신들은. 그런데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은 다양한 민영 방송 채널이 있어요. 보도 채널이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뉴스가 너무 좌편향됐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사례를 하나 들여다보면 감독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지중해 영유권 포기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공영방송에서 보도 안 했어요. 아무리 정파적으로 특정 정파를 지지하더라도 이건 국가적 사안이거든요. 주권에 관한 문제고. 근데 보도를 안 했어요. 오히려 민영 채널 14가 이제 이걸 특종을 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중복 투자 혹은 자원 낭비라는 그 명분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방침은 보도 부문을 제외한 드라마, 교양, 예능, 방송 부분만 유지하고 보도 부분만 해체한다라는 그 입법 발의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칸 TV라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KBS 같은 그런 KBS에서 뉴스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이제 그러면은. 그렇죠. 와우. 자, 이제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부 장관으로 취임할 이타메르 벤 그비르 의원이 경찰 당국의 테러범을 향한 총기 사용 수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라디오 대담 방송에서 벤 그비르는 현행 총기 사용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며 화염병과 돌을 소지하고 있으면 바로 발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벤 그비르 의원의 이번 발언에 대해 이스라엘 국민의 55% 또한 급박한 테러 위협이 해소된 후에도 테러범을 사살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급증한 테러 위협으로 인해 테러범에 대한 국민 전반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국가안전부 장관이 될 벤 그비르가 칼을 뽑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경찰들에게 총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돌과 화염병을 들고 있다면 발포해라. 이건 뭐 현장에서 체포하라. 이게 아니라 현장 사살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뭐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급증하는 이제 테러 발생 건수가 그 배경이 이제 솜방망이 대응에 있다라고 이제 현지에서는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엄격한 총기 사용 규정이 오히려 테러세계 준동을 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IDF 군대 같은 경우는 서한지구 작전을 벌일 때 교전 수칙을 테러 수계급은 즉각 발표하지만은 일반 뭐 시위대, 그러니까 화염병과 돌 소지자도 즉각 발표하지 않는 거였는데 그걸 바꿨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막 비판하고 막 교전 수칙에 개입도 하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바뀌었는데 벤 그비르 장관 임명 시 이제 군의 그 교전 수칙을 준용해서 경찰도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냐면 앞서 언급한 IDF의 그 개정한 교전 수칙에다가 두 가지를 첨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염병, 돌, 테러, 무기 소지자는 당연히 발포고 그걸 또 이제 경찰이 오면은 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사살할 수 있게 그 총기 규제를 조금 완화시키고 두 번째 핵심 조항으로 들어간 게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발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면 이제 아랍계 도시 같이 믹스시티에서도 만약에 이스라엘
시민에 대한 이제 포그럼이라 할 경우 즉각 발포하겠다는 얘기죠. 저도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경찰들하고 이 대치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는 현장을 여러 번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이 돌을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이런 거는 뭐 자주 봤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총을 쏘겠다라는 건데 벤그비르가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아랍 사람들을 향한 아주 강경책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나오는데 뭐 당연히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사람들 많이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충돌도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충돌은 더 일어나지만 이제 이건 제압의 문제고 법치를 이제 집행에 대한 공권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문제는 이제 과거 여론조사에도 나왔는데 작년 여론조사에 비슷한 게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랍계 시민과의 관계 회복이 같은 나라에 살기 싫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압을 할 수밖에 없죠.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시위도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분명히 테러도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럼 더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지금 벤그비르의 이런 그 강경 노선 입장에서 대해서 이스라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그냥 뭐 시체말로 벤그비르가 갑툭튀가 아니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온 하늘에서 툭 떨어진 인사가 아니라 이게 그냥 국민들 여론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스라엘의 민주연구원 IDI의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5%가 극박한 테러 위협 상황을 해소된 후에도 테러범을 사살할 수 있게끔 그걸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 55%나 되는군요. 예, 그게 2018년에는 37%였는데 18%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증한 테러가 이제 진저리를 느낀 것이죠. 가자지구에서 맨날 로켓 공격이 오지 않습니까? 제한적으로 로켓 공격만 막았지 않습니까? 아이언돔으로. 이제는 직접 거기에 들어가서 민간인 사찰까지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사찰 및 감청을 찬성하는 국민이 지금 45.5%예요. 지난 2018년도에는 27.5%였던 게 또 18%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테러범에 대한 사형 찬성도 2018년에 63%에서 지금 71%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국민 정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특이사항이 뭐냐면 그 IDF의 작전을 국제법에 준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가 국민들이 63%가 그렇다 준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63% 꽤 높은 수치인데 지난 2018년도에는 80%였어요. 오히려 17포인트 하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법보다 이제 국내 주권 강화 움직임이랑 바로 연동되는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팔레스타인 그 테러리스트와 그 국가 안보에 대한 좀 민감하게 좀 대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벤그비르가 너무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팔레스타인과 아랍 사람들을 대상으로 옥죄는 이런 상황에 가면은 모르겠어요. 그 베냐민 네타냐후도 뭐 일면 같은 그 기류로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벤그비르가 너무 이렇게 앞서 달려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 베냐민 네타냐후가 벤그비르를 향해서 워워 시킨다든가 그때 이제 또 벤그비르는 왜 내가 달려가는데 총리가 막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또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그렇게 되면 또 헤어지는 겁니까? 아니 안 그래도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최근. 보도로 나왔는데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벌써 나왔는데 왜냐하면 지금 기간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그 자리 배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별 정파는 자기 몸값을 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주장하고 막 하는 경향이 있죠. 이스라엘 언론에서 아까 LGBTQ 문제도 그렇지만 학내 교육 현장에서 이제 교육을 없애겠다는 건데 LGBT 이제 인권 탄압한다고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니까 여론전에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고. 미국조차도 개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방 예산에 관해서 이제 미국이 군사 원조를 하거든요. 꽤 큰 액수가. 그럼 그걸 실제로 미국 민주당 의원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먼저 끊겠다라까지 지금 협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네타냐후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탈무드 기반의 신정국가가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경 세력을 자기가 확실하게 견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건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벤그리브나 소몰리치나 뭐 등등 이런 유대 공화주의 세력들도 이제 더 이상 야당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야당 때는 이렇게 막 지르고 투쟁할 수 있는 수단이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수권 세력으로 이제 거듭났지 않습니까? 집권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보다는 조용한 이제 정책으로 이제 관철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그 종교적 시민주의 그 정책들이 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통파에 대한 군 면제
그리고 하레디의 보조금 확대 이거는 좀 일반 국민들도 좀 꺼려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권층 사대층을 만든다 해서 또 이런 것들을 굳이 앞에 남발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해둬야 되는데 마치 이번 월드컵처럼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지 뭐 이게 뭐 주의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깨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제가 뭐 벤그비르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지금 한참 물이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왜냐하면 지금 자리 많이 받아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참 물이 올랐는데 베냐민 네타냐후도 뭐 개성으로 치자면야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근데 네타냐후는 좀 뭐랄까 좀 정치인인데 수가 높죠. 그러니까 적절히 통제를 할 거라고 전 보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그 정치 구력이 많습니까? 그렇죠. 베냐민 네타냐후는. 근데 이제 벤그비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진 인물로서 이제 한참 물이 올라가지고 배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개성 강한 두 사람이 어떻게 그걸 잘 이제 그 조화를 맞춰서 이스라엘 정부를 이끌어갈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야당과의 문제보다도 그 두 사람 간의 문제 이 설정, 이게 더 그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한번 지켜봅시다. 자, 이제 또 우리가 분석해볼 세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과 채널 12 소속 기자들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참여한 아랍 축구 팬들에 의해 인터뷰 거절과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이란은 40년 앙숙의 미국에 패배해 16강 진출이 좌절됐지만 오히려 이란 반정부 시위대들은 폭죽을 터뜨리고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환호했습니다. 이날 이런 패배에 환호하던 20대 이란 남성이 보안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도 발생해 논란이 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이스라엘 기자들이 카타르를 갔는데 현지에서는 별로 환영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이스라엘과 카타르 간의 공식적인 그런 외교 관계가 없어서 그런가 본데,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바레인, 이집트, 요르단하고는 외교 관계가 있는데 왜 아직까지 카타르하고는 그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고 있죠? 예, 카타르는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기지가 있는 친미국가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친할 것 같지만 사실상 친이란 무슬림 형제단 지원 국가고요. 알자지라 반이스라엘 방송이라 할 수 있는 알자지라 방송국 본사가 있고요. 팔레스타인에 대한 테러 금융의 본산이라 할 수 있고 무장정파 하마스의 그 본부가 또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파 국가보다는 시아파 국가에 가깝다 보니까 아브라함 협정 국가들하고는 다 이제 취향을 공식 항공 취향했는데 최근 직항로 취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친하다는 얘기죠.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그 테러 지원 세력들의 본부이자 또 알자지라, 하여튼 테러 금융의 또 그렇죠. 금고이네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월드컵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카타르 월드컵 보러 입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나 봐요. 예, 월드컵 앞두고 임시 허용을 알고 있는데 뭐 항공사끼리 문제가 있어서 좀 뭐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 가이 코엔 목사님도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 갔다고 그 경기장에서 막 셀카 찍어서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모르겠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야, 이스라엘 사람이 메시아닉주가 카타르 좋아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는 이스라엘 대표 선수단이 그 엔트리에 못 끼었어요. 이스라엘 축구팀의 실력이 우리보다 못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피파 순위로 이스라엘 그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최근 자료의 기준에서 보면 현재 피파 순위가 76위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28인데. 예, 그리고 역대 최고의 전성기 시절이 있었죠. 리즈 시레라고 할 수 있는데 역대 최고 15위까지 올라갔던 국가죠. 그리고 역대 평균은 55위고요. 역대 최하 99위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게 들쑥날쑥하군요, 실력이. 예, 저도 이제 브레티 보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저는 유럽파 리그랑 있는 건 알았는데 아시안 그 중동 국가니까 아시안 그 AFC 관할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랑 같이 중동 이게 한 리그로 엮여 있는데 여기서 쫓겨나는 건 제가 몰랐어요. 그래도 홍콩 대회나 뭐 그 이후 몇 번 대회에서는 우리가 우승하면은 준우승 이스라엘도 하고 축구 강국이었죠. 그런데 1976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직전에 있었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무슬림 인구들이 많으니까 뭐 아시안 게임 보이콧하고 해가지고 쫓겨나다가 76년에 기어코 이제
퇴출이 됐죠. AFC에서. 그래서 1992년에 다시 이제 유로파 리그로 이제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의 축구가 사실은 대접을 잘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월드컵에서 그 정치적인 대결 구도를 갖고 있는 이란과 그 미국이 맞붙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미국이 우승을 했는데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가 미국이 승리하니까 우승하니까 막 축하 퍼레이드하고 막 폭죽 터트리고 환호를 지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란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미국을 응원한 그런 셈이에요.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주적이 이제 이슬람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의 적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고요. 그리고 이란 대표팀은 이제 국민 의례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 불렀잖아요. 국가도 안 부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란 반정부 시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또 욕먹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자기 선수로서 자기 또 커리어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대표팀 처지가 좀 안타깝긴 합니다. 경기 전에 이란 국가 안 불렀다고 해서 그 선수들 아마 이란에 귀국하게 되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높죠. 근데 경기 기간 16강 매치업 기간에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전직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2명 석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건 또 완화 정책이죠.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이것도 국가적인 행사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또 참 복잡한 심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란 축구 선수들이 귀국해서도 처벌받지 않았으면 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